네, 오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 그 인간 심리의 복잡성이나 우리가 매일 숨 쉬듯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의 본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자료죠. 맞아요. 제가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를 미리 읽으면서 약간 제 마음속이나 우리 주변의 수많은 거실 풍경을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강렬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분석할 주제가 바로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중년 부부들의 소통 단절, 그리고 그 해결책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흔한 부부싸움이나 소통의 부재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는 것 같지만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이면의 심리적 지층을 파고들면 결국 인간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근원적인 외로움이나 정체성의 위기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풀어내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자 경영학 박사인 이우경님의 아주 통찰력 깊은 글을 저희가 주된 출처로 삼았습니다. 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아주 묵직하고 선명한 통찰을 안겨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자료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아주 흥미롭고 약간은 서늘한 2024년 최신 조사 결과를 하나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통계가 참 적나라하더라고요. 그니까요. 놀랍게도 맞벌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아내의 32%는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의 35%는 주말 동안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직도 역할 분담의 격차가 꽤 크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네요. 네, 거기다가 여성의 고학력화나 취업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상승했는데도 임금 격차는 여전히 35%라는 높은 수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사회적 구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통계 중에서도 가장 우리 시선을 붙잡는 건 따로 있어요.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절반 이상이 역할 격차랑 소통 부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반 이상이면 정말 엄청난 수치죠.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서로 영원히 교차할 일이 없는 평행 우주에 갇혀버린 것 같잖아요. 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른 내면의 풍경을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딛고 서 있는 토양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평행선처럼 엇갈려버린 마음의 강을 어떻게 다시 연결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두 사람이 단절된 세계를 살게 된 건지 봐야겠죠. 네, 이우경 박사의 자료를 보면 이 두 세계의 궤적이 아주 선명하고 아프게 대비가 되거든요. 먼저 남편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직장과 성공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인내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만으로 버틴 거죠. 그래서 사회라는 무대에서는 꽤 그럴싸한 권력을 가집니다. 명함도 돌리고 회식에서 건배사도 주도하고 심지어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힘도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내 자리라는 게 확고하게 있는 상태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퇴근 후에 가정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거대한 사회적 권력이 진짜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립니다. 네, 가정이라는 아주 사적이고 친밀한 공간에서는 그 화려한 명함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되는 현상입니다. 직장에서는 수십 명을 움직였는데 집에서는 리모컨 채널 하나 마음대로 못 돌리고 눈치를 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나 다 큰 자녀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예전처럼 거실 한가운데서 훈시를 늘어놓아도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크던 사람이 자신이 지켜온 집안에서는 그 어떤 내 자리도 찾지 못하고 작아지는 거죠. 이방인이 된 씁쓸함을 느낄 텐데 그럼 반대로 아내의 세계는 어떨까요? 아내의 삶은 가정과 육아를 향한 조용한 헌신과 희생의 궤적으로 묘사됩니다. 남편 사회생활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작 자기를 위한 온전한 취미생활 하나 가지기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중년이 돼서 사회에 나가보면 내세울 명함 하나 없고 낯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엄청 위축되는 거죠.
사회적인 내 자리가 아예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비극은요. 자기가 청춘을 다 바친 가정 안에서조차 남편한테 심리적으로 기대거나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꺼려진다는 거예요. 결국 사회에서도 집안에서도 텅 빈 빈자리랑 공허함만 껴안게 됩니다. 이 두 세계의 대비가 바로 중년 부부가 직면하는 심리적 비극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는 사회와 가정 양쪽 모두에서 뚜렷한 자리를 잃어버리는 진공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요, 이 자료가 이런 역할의 상실을 단순히 갱년기의 우울감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더 깊고 구조적인 심리적 위기와 연결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빈둥지 증후군. 그 새끼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텅 빈 나뭇가지 위에 홀로 남겨진 어미새의 쓸쓸한 모습이 바로 그려지네요.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명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은유네요. 현대사회에서 나이가 들면 거의 누구나 겪는 통과 의례인데 흥미로운 건 부부에게 찾아오는 시기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여성은 보통 자녀가 성인이 돼서 집을 완전히 떠나는 시기에 이 거대한 상실감이 덮쳐옵니다. 양육자로서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강제로 종료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반면에 남성은 직장에서 정점을 찍고 은퇴를 맞이하는 시기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아, 사회적 권력이 일거에 사라지는 시기군요. 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을수록 정서적 교감이 부족했을수록 타격이 상상을 초월하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건 그냥 저녁이 외롭다 수준이 아니라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실존적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이라 묵직하네요. 평생 눈뜨는 이유였던 역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거울 보면서 이제 남은 나는 누구지? 하고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개인적 나와 사회적 나입니다. 개인적 나와 사회적 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개인적 나는 우리가 조용히 주관적인 성찰을 할 때 발견하는 수식어가 없는 고유한 진짜 나입니다. 반면에 사회적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 회사 부장, 어머니처럼 가정과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의 가면이죠. 아,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틈? 그 갭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엄격한 부장님이어도 내면에는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소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고 치열하게 살면서 이 갭을 유지할 에너지를 잃고 점차 개인적 나를 사회적 나로 덮어씌우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진짜 나라고 강력하게 동일시해버리는 방어기제죠. 그렇게 해야만 그 힘든 인내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은퇴를 하거나 자녀가 독립해서 이 굳건했던 사회적 나가 일순간에 해체될 때 발생합니다. 나침반 같던 역할이 사라지니 존재 자체도 소멸하는 듯한 붕괴를 경험하는 겁니다. 와, 평생 배역에 몰입하다가 연극이 끝났는데 진짜 맨 얼굴을 못 알아보고 패닉에 빠지는 배우 같네요.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도 크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결국 그 텅 빈 마음에 잊고 지냈던 진정한 나를 살려내려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부딪히는 거군요. 네, 억눌렸던 진정한 자아가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죠. 근데 가장 비극적인 건 이미 수십 년 동안 철저한 평행선을 걸어온 부부에게는 이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줄 관계의 끈이 너무 느슨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기댈 곳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해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진단은 확실히 내려졌고 이제 어떻게 이 단절의 계곡에 다시 다리를 놓고 무너진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실천적인 해답을 찾아봐야겠죠? 네, 이우경 박사가 제시한 위로와 회복의 세 가지 처방전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처방이 바로 사정 살피기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문장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탈리아의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의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항상 현재의 감정 상태에 의해 재해석된다는 뜻이죠. 이건 미시적인 부부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아, 부부 사이의 상처가 현재 마음에 따라 매일 새롭게 편집된다는 거군요. 여기서 박사가 강조하는 첫 번째 핵심은
상대방이 내뱉는 표면적인 말이나 감정에 반응하는 걸 멈추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사정을 읽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침묵 속에 수많은 상처와 외침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누군가의 거친 분노 아래에는 오랜 슬픔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공감됩니다. 퇴근 후에 배우자가 불같이 화를 낼 때 방어적으로 맞받아치기 쉬운데 상대방의 자리에서 과거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다는 뜻이네요. 타인의 고통을 그 타인의 눈높이에서 상상해보는 노력, 그게 공감의 출발점이니까요. 단절을 보고 나는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처방인 맥락 살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제일 자주 놓치는 게 하필 왜 지금 저러지 하는 맥락을 못 읽는 거잖아요. 이 맥락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네, 성군으로 불리던 왕과 거지의 일화죠. 왕이 행차 중에 거지가 길을 막아서자 점잖게 다가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보면 몰라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일화죠. 맥락 없는 사실은 진실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텍스트는 완벽한 호의지만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지의 절박한 맥락을 전혀 못 읽은 공허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지 입장에서는 조롱으로 느껴졌던 거군요. 부부 사이 갈등도 정확히 이거잖아요. 계란 프라이 하나 태웠다고 불같이 화를 내면 사실 그 사건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요. 바로 그때가 맥락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필 왜 오늘 유독 화가 났을까? 하필 왜 지금 무너져 내릴까? 질문해야 합니다. 표면적 사건은 도화선일 뿐이고 과거로부터 쌓여온 감정의 온도를 추적해야 하죠. 과거의 상처들을 필름 거꾸로 돌리듯 되짚어보면서 오늘 발생한 사건과 연결해야 하는군요. 결국 좋은 질문은 맥락에서 나오고 온전한 해석은 상대의 온도에 맞추는 데서 완성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천하기 까다로운 대화와 호칭의 재발견입니다. 환경을 바꿔서 주말에 추억이 있는 곳에서 술이나 차를 마시며 대화의 틈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보나 당신이라는 호칭의 진짜 어원을 아시나요? 일상에 너무 스며든 단어라 그냥 건조한 지칭어로만 생각하기 쉽죠. 깊은 뜻을 고민해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한자를 정성스럽게 풀이해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보가 같을 여에 보배 보자를 써서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의미죠. 당신은 마땅할 당에 몸신을 써서 내 몸과 같이 마땅히 귀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매일 무뚝뚝하게 뱉던 호칭 속에 엄청난 존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와인잔 부딪히면서 속으로 보배처럼 소중한 사람아 하고 부른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언어가 인식과 태도를 결정짓는 힘은 강력하니까요. 그 찬란한 의미를 되살려 부르는 행위만으로도 상대방을 내 삶에 존재하는 가장 독립적이고 존귀한 한 명의 우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결국 멀어진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은 대화고 엇갈리던 삶을 마주치게 만드는 교차로는 이해와 존중이네요. 눈을 맞추고 언어를 나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깊이 분석한 내용을 되짚어보면 이 소통 단절과 갈등이 젊었을 때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얄팍한 애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의 명제로 갈무리하자면 이 위기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에 관한 깊은 철학적 위기입니다. 나침반이던 사회적 역할이 빠져나갈 때 서로의 잊힌 역사를 자비로운 눈으로 이해해주는 섬세한 과정이 절실하죠. 박사가 마지막에 남긴 문장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생성된다. 존재란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무인도에 홀로 완성될 수 없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존재란 되어가는 과정이다. 곱씹을수록 파문이 일어나는 통찰이네요. 지금 저희 대화에 동참해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들이 바쁜 일상에 어떤 새로운 파도를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거실에 앉아있는 보배 같고 귀한 그 사람의 침묵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관점을 한 뼘 옆으로 옮겨보는 용기 있는 전환에서 깊은 이해가 출발하니까요. 이 지식과 통찰들이 관계의 봄날의 온기를 불어넣는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의 문을 닫기 전에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길고 깊게 던져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다루었던 사회적 나와 개인적 나의 혼란이라는 관점을 비틀어 보는 겁니다. 만약 지금 겪고 있는 그 숨막히는 침묵이나 갈등이 사실은 관계가 끝났다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 오히려 반대로요? 네, 수십 년 동안 역할의 껍데기에 짓눌렸던 서로의 진짜 자아가 이제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온 힘을 다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이라면 말입니다. 그 짜증과 분노가 서로의 진짜 얼굴을 쳐다보게 만들려는 초인종 소리였다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발생의 전환이네요. 갈등을 실패가 아니라 서로의 진짜 얼굴을 처음 마주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간절한 초대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내일 아침 식탁 너머 그 사람에게 건네는 첫 마디는 어떤 언어로 바뀌게 될까요? 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훌륭한 질문입니다. 갈등을 관계의 시작점으로 바라보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깊은 여운이 남네요. 오늘 저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관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 삶에 지워지지 않을 통찰의 발자국을 남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긴 시간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